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석 달 만에 장외 집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섭니다. 서울 도심과 대전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건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이 직접 주관하는 장외 집회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석 달 만으로 12월 비상계엄 이후론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 참석하진 않지만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지지층 참여를 독려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 등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집회를 마친 뒤엔 경복궁 앞 진보단체가 주관하는 도심행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매주 탄핵 반대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세종대로에선 자유통일당 등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와 명동 중국 대사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지난주 광주와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종이를 흔들어 보입니다.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영장입니다. 7만 쪽 분량 수사 기록에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건 기각당하는 걸 피해 영장 쇼핑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영장들이 기각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 수사한 것이라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혔던 건 맞지만 집행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 등이라며 다만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존 영장 청구 이력도 첨부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청구 때문이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스 현장에서는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과 홍장원 메모 논란까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죠.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들을 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쇼핑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형태로 국회에 이미 답변서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서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처음에 청구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중복 수사 논란이라든지 다른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각이 된 이후에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서 청구를 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공수처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1심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주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이 관할이 되어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공수처의 지금까지 해명이 모두 거짓이 아닌가라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서 다시 신청을 했었다라는 것은 서부지방법원 영장 판사들에 대해서 이러한 성향들을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영장 쇼핑이 아니라 영장 기각된 건 수사권과 같은 권한을 조정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두 영장, 그러니까 12월 6일, 8일의 영장과 실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동일한 영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12월 6일, 8일은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영장과는 다릅니다. 그 기각 이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각 사유, 그러니까 12월 6일, 8일에 이 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할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뭐 형소법 이건 주장 여지도 없는 거고요. 이런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돌이켜 보면 12월 6일부터 당시 이 검찰, 공수처, 경찰, 군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의 영장들이 중복돼서 막 청구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중앙지법에서는 그러한 영장들이 중복돼서 들어오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서 다시 청구해라.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 그런 사유를 적어서 기각한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래서 12월 6일, 8일 영장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서부지법에 청구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공수처에서는 기각 사유가 수사 권한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있은 뒤에도 다시 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에서 어제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왜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서 청구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대통령이 대상으로 되어 이게 대통령 관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압수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로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장소에 대한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이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겉핥기식으로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입장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당 의원들 의견도 준비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수처가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은 빼고 보냈다.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자체 논의를 하라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고.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확인을 더 하라라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할 게 더 있을까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가 됐고요. 그거는 물론 공수처 법상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로 해서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위법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영장 청구 단계부터 이게 수사권이나 간할권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적부심 또 구속 영장 청구 모든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이라든가 관할권에는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뭐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우리법 연구에 소속 판사가 아닌 판사들의 판단도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명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영장이기 때문에 네. 영장의 이력을 기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이에서 그 내용이 기각된 사유를 또 명시할 필요도 없지만 공수처 해명에 의하면 당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지금 12월 6일 8일자 영장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법원이 최초의 체포영장이라든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적부심 단계에서 대통령 측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검토하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판단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뭐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관련해 공수처 쪽에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점을 강전의 대변인님 지적을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 지휘부를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조사를 통해서 공수처 지휘부가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허위 공문서 작성, 국회에다가 압수 통신영장에 대한 청구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업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죄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건 것 같아요. 누군가랑 결혼을 하려는데 혹시 예전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적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결혼을 했었고 한국 대사관은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 들어왔기 때문에 너랑 처음 결혼하는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네. 저는 공수처가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 메모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메모들도 증인이 검찰에 제출하신 메모들이죠. 제가 12월 9일 날 병원에 입원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를 제가 검찰에 제출했습니까? 제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악필이다. 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홍 전 차장의 메모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좀 변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증인신문 나와서는 병중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뭐 진술이 좀 번복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의 2인자였다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이 그러한 그 원본 메모를 지금 행방의 오리무중이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작성한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홍장원 차장은 어쨌든 이 명단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본인이 처음에 작성을 하고 보좌관으로 하여금 다시 작성을 하게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본인도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보좌관이 어떻게 이거를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후에 보좌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가 기억난 대로 작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현출되어 있는 메모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장원 차장이 쓴 것이 아니라 보좌관의 기억에 따른 메모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메모 자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단순히 보좌관이 기억나는 대로 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채택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애초부터 홍 전 차장이 전해 들은 내용을 메모를 한 거고 이 악필이다 보니까 정서, 글씨를 고쳐 쓰게 보좌관한테 시킨 건데 따지고 보면 또 전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자체로서는 증거 능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작성 경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내서 작성한 허위 문서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네. 홍장원 차장은 일관되게 최초 메모를 했고 흘려 쓴 글씨가 정확하게 보일 수 없어서 보좌관을 통해 정서를 했고 그 네. 위에 가필했다는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는 증거고 작성 경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신빙성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신빙성이라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한 거 아닙니까? 실제 14명의 체포 명단이 존재했는지 그 직전에 대통령의 통화가 싹 잡아들여라는 내용이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메모 작성 경위 관련해서 시간과 장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일부 기억의 착오에 대해서는 홍장원 차장이 직접 다 이 수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14명의 체포 명단의 내용은 홍장원 차장만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진술, 조지호 청장이 여인영 방참촬영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또 동일한 취지의 체포 명단, 그리고 방첩사 내부에 내려간 지시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체포 명단,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홍장원 차장이 제출한 이 14명의 그 메모지는 뭐 증거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증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홍 전 차장 메모는 신빙성이 적고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차 메모에서 이게 뭐 정보기관이 쓰는 아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또 국회에서 내란 혐의 국조특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이 홍장원 메모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홍장원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6일 신성범 의원이 들으세요. 아니 신상 발언 들어보세요. 강의원 가만히 있어. 박규택 의원 퇴장시켜주세요. 발가락질하네 그럼? 발가락질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해서 이루어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글자체가 전혀 다르다. 손가락질, 발가락질은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공방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자신을 연관시키니까 필적을 비교한 사진까지 띄우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둘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저렇게 같은 의원들끼리 손가락질, 발가락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 글씨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홍장원 차장이 스스로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도 곽종근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민주당과의 관계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에게 7차례에 걸쳐서 뭐 인사청탁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경질된 이유가 처음에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정원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조태영 국정원장이 먼저 대통령에게 경질을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를 국민들께서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공정하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형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은 또 국정원에 긴급 공작 지시가 내려졌다. 이러니까 국정원이 즉시 입장을 내고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알려진 사실은 없지만 박선원 의원이 뭐 정보위원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국정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제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과 메모의 신빙성 증거 능력을 탄핵하기 위해서 과도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메모가 작성된 경우가 마치 박선원 의원이 작성해서 주었다거나 박선원 의원이 불러준 것처럼 이런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서 그냥 제기하는 의문이나 의혹 정도가 아니라
홍장원 1차장 자체를 완벽하게 이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공작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을 정도이고 실제 국정원장이 헌재에 나와서 했던 답변 태도라든가 실제 뭐 홍장원 차장의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뭐 그 발언 내용 중에는 실제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라는 부분은 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을 무너뜨리면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가 내란 수사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게 단순하게 정치적 주장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배후의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국정원에서 긴급 공작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한 게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아니 그럼 박선원과 국정원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박선원은 왜 국정원의 내부를 이렇게 잘하는 것이지? 이런 의심이 저는 오히려 증폭될 수 있는 이야기를 박선원 의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미국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저지하라는 형태로 시그널을 통해서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이랑 비슷한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암호라든지 보안이 좀 잘 되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법적인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뭐 입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 것이고 지금 김성훈 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런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건 어차피 또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뭐 소추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법 적용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경호차장의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발견됐다고 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실제 이 경호처 차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지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입건이 된 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되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이 불소추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이 뭐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부분 이 혐의도 별도의 어떤 처벌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박선원 의원과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박 의원이 국정원 1차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정보위 활동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부터 여야 잠룡들 행보도 좀 짚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양대 노총을 방문하고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났습니다. 중도 보수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 결집, 두 마리 토끼까지 잡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뭐 현장, 아산 현대차 공장도 방문을 했고요. 또 양대 노총 또 의원도 만났고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 지난번에 김경수 전 지사를 또 만났고 박용준 의원을 또 어제 만났습니다. 이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김부겸 총리와의 회동 일정도 돼 있습니다. 초기에 그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는 즈음에서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안에 당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고 포용과 뭐 이 화합의 행보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까지 다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통합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대화에 나서는 박용진 의원 등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요청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서전을 집필 중이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권 주자 중 처음으로 조기 대선 준비를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자서전이 예약 판매 중인데 벌써부터 또 베스트셀러예요. 네, 2월 26일에 발간이 되는데 지금 예약 판매로서 몇몇 서점에서는 1위 그리고 또 일부 서점에서 2위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 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도 말하자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이제 좀 광폭 행보들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든 돌아오지 못하게 되든 간에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재명 한 명으로 가고 있는 일극체제와 달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의 주자가 다양성을 보일 수 있고 그렇다면 정책적인 스펙트럼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김문수부터 한동훈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룰이 제대로 맞춰져서 경선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당내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 당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북한군 포로가 원한다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역시 한국행을 원하는 상황이 되다 우리 정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 이들의 한국행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인 26살 리모 씨는 우선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80%는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포로인 21살 백모 씨도 한국행에 대해 고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들의 한국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이 파병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송환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청과 경북에 한파주의보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강릉과 울산 6도 예상됩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대기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까지 약하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충청 이남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